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중국의 부양책 정책도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 관세 완화 발언도 먹히지 않는 시장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주요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하락을 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 2,600선까지 밀렸고 코스닥은 2% 넘는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또 간밤에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상황도 좋지 않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이 앞서실 텐데요. 관련돼서 장시작 전에 저희가 작전 짜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뉴욕 증시 어떤 이슈들이 또 시장의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 상황 그리고 외신들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업체죠. 스냅발 쇼크가 증시를 짓누르는 모습이 나타났고 FOMC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3대 지수는 스냅의 실적 경고에 개장 초부터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우지수가 장 막판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지수별로 엇갈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날 오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비췄지만 미국 경제나 통화정책 내용 발언은 없었는데요. 11개 섹터 흐름 살펴보시면 혼조 마감한 가운데 유틸리티가 2% 이상 올랐지만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4%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럼 주요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우존스는 0.15% 강보합권으로 마쳤고요. 반면 나스닥과 S&P 500이 일제히 2.35%, 0.81% 밀리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특히 주요 기술주가 투심이 어두운 모습이 관측이 됐는데요. 애플부터 체크를 좀 해볼까요? 애플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 1.92%, 거의 2% 가까이 밀리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에는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앱스토어에 좀 좋은 소식이 나타나면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살펴보시면 0.4% 소폭의 하락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알파벳에는 반면 4.95% 많이 밀리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부터 체크를 해보면 3.21% 밀리면서 2,082달러 선으로 마쳤고요. 테슬라는 6.93%, 거의 7% 가까이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600슬라도 지금 위태로운 상황인데 한 전문가에 따르면 400달러 선이 깨질 수도 있다면서 마진콜 우려가 시사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엔비디아는 4.4% 밀리면서 반도체주의 투심도 어두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3.41% 오르면서 시장의 공포감을 반영했고요. 반면 WTI는 0.47% 소폭에 밀리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가능성, 그리고 중국 봉쇄 조치 완화가 겹치면서 혼조세로 마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이어서 골드 살펴보면 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면서 금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흐름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간밤에 가장 큰 뉴욕 증시 하방 압력이었던 스냅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미국의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업체인데 무려 43%나 급락세가 시현이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경고했고요. 간밤 뉴욕 증시에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술주뿐만 아니라 경기 민감주 섹터까지 영향을 주면서 큰 폭의 영향을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면 오토존은 5.82% 반면 급등하면서 마무리 지었는데요. 미국 내 가장 큰 애프터마켓 자동차 부품 업체죠. 동일 매장 매출 증가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했고요. 이로 인해서 간밤 가장 많이 오른 종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버크롬비 앤 피치 살펴보면 28% 급락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미국의 패션 브랜드 업체죠. 예상과는 달리 적자를 기록했고 비용 증가 문제가 계속될 거라고 경고하면서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바이는 미국의 하이마트라고 불리는 기업이죠. 1.21% 오르면서 마무리 지었는데
EPS는 컨센서스를 하회했지만 동일 매장 매출이 견고하게 나타나면서 매출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매크로 악재를 반영하면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호재에 반응을 하면서 주가는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펫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최대 오프라인 반려동물 업체인데요. 살펴보면 3.7% 오름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등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줌비디오 살펴보면 5.61% 오르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화상회의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 상향을 발표하면서 상승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가 흐름 만나봤고요. 다음으로 외신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가장 큰 타격을 줬던 업체죠. 소셜미디어 업체 스냅의 주가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분석들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Snap says economy deteriorated fast, slashes forecast, stock plummets. 네, 스냅의 이 충격으로 인해서 간밤 기술주뿐만 아니라 경기 민감주 전반으로 어두운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월가의 전문가들은 스냅발 충격이 증시 전반 빅테크로 전이될 것이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우선 스냅의 실적 경고에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했고요. 스냅의 실적이 곧 온라인 광고 시장에 대한 경고장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라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스냅은 시가총액 규모가 크지 않은 종목이지만 심리적인 충격이 기술주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특히 스냅의 실적이 부진했다는 건 여타 소셜미디어 업체의 연쇄적인 부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모건 스탠리의 한 애널리스트는 스냅의 폭락 후 다른 모든 온라인 플랫폼이 비슷한 충격을 겪을 거라면서 광고 매출은 전 업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스냅의 이전 목표치가 너무 공격적이었다는 점에 주목을 하면서 이번 사례는 스냅에 국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스냅발 쇼크가 빅테크주 그리고 증시 전반에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냅발 쇼크가 증시를 짓누른 가운데 글로벌 금융 CEO들은 기술주에 여전히 낙관적인 시선을 보냈는데요. Tech rout is just a shakeout. Top CEOs predict what's next for markets. 네, 현지 시간 24일 CNBC에 따르면 UBS, 크레딧 스위스, 칼라일 그룹 그리고 시티그룹의 회장이 글로벌 기술주에 대한 낙관적 견해를 밝혔는데요.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UBS의 랠프 에머스 CEO는 인구 통계가 뒷받침하고 고객 행동 변화에 의해 가속화되는 추세라면서 소비자 서비스 등 금융 서비스 등 디지털 모델이 여전히 옳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악셀 레만 회장은 기술주들이 흔들리고 있지만 많은 기술 회사들이 여전히 견고하게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한편 최근 연준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은행에서 긴축적인 통화 정책에 나서면서 기술주와 성장주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 참고하셔서 기술주 투자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에버크롬비가 급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죠. Abercrombie shares dropped 30% as high cost and margin forecast. 미국의 대표적인 의류업체 아베크롬비가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면서 개장 전부터 급락세를 시연을 했는데요. 현지 시간 2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아베크롬비는 주당 32센트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 주당 64센트 순이익에서 적자 전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올해 회계연도 매출이 0에서 2% 증가할 것으로 봤는데 이전 전망치인 2에서 4% 증가해서 하향한 겁니다. 프란 호로비츠 아베크롬비 CEO는 올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화물 제품 비용이 예상보다 높았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회사가 지출을 엄격히 관리하고 단기적으로 높아진 물류 비용을 상쇄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월마트 타겟에 이어 아베크롬비의 실적 부진까지 소매업체가 굉장히 부진한데요. 시장에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넣고 있는 만큼 향후 주가 흐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가 흐름과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또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뉴욕 증시 상황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 또 작전 짜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밀린 것과 더불어서 뉴욕 증시 상황도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관련돼서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제 발표된 지표를 하나 보면 5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물가 상승을 이제 예상하는 지표인 기대 인플레이션이 3.3%로 지난달보다 또 높게 나왔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9년 7개월 만에 또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물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저께 한은에서 5월 소비자 동향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한은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이제 매월 지금 소비자 동향을 조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전국의 2,5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소비자 심리 지수를 이제 평하게 되는데요. 그 안에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도 같이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 소비자 심리 지수 자체가 100을 넘었기 때문에 일단 102.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월 대비를 하면 1.2포인트 하락을 한 그런 수치이긴 하지만 100포인트를 넘었기 때문에 향후 경제 상황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일단 조금 하락을 했다라는 거는 향후에 조금 부정적인 심리는 좀 커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4월 달에는 한 0.6%포인트 정도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조금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향후 경기 전망은 부정적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소비 지출 심리는 향후 좋아질 걸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표들은 전체적으로 다 낮아졌는데 소비 지출 심리만은 이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는 이제 최근 금리 상승에 따라서 향후 경제 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대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어느 정도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5월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는 3.3%를 기록을 하면서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2012년 10월 달에 3.3%를 기록한 이후에 최고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월 대비도 한 0.2%포인트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현재 그 외에 또 현재 이제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인식도 3.4%를 기록을 하면서 2013년 1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향후 물가 상승률도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이제 물가 인식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이었죠. 작년 9월에 2.4에서 이번에 3.4로 건 6개월 좀 넘는 기간 동안에 지금 한 1%포인트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지난 9월에 2.4%에서 이번 5월에 3.3%로 0.9%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전월 대비로도 지금 0.2%포인트가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가 시장 내에서는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물론 기대 인플레이션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향후 1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4%가 넘을 것이다라는 응답 비율도 지난 9월에 17.3%에서 이번에는 33.4%로 크게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전월 대비로 해서도 3.5%포인트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물가가 5% 이상 인상할 것이다라는 응답 비율도 지난 9월에 9.9%에서 이번에는 17.3%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향후 임금 수준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는 심리도 전월 대비 1%포인트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이제 높은 물가 상승률 때문에 이제 임금도 올라가야 된다라는 인식이 좀 확산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경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도 그거에 맞춰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기업에서 쓰는 각종 원자재, 인건비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제품의 판매 가격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 가장 싸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러면 미래 소비를 땡겨서 구매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선침해적인 소비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소비가 갑자기 증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품에 대한 구매가 어려워지고요. 그런 제품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다시 원자재 관련된 비용에 대한 부분도 올라가게 되고요. 제품 가격이 다시 인상이 되는 어떻게 보면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은 발생 초기에 잡아야 된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좀 강하게 되고 있고요. 그런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제 노력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와 더불어 시장에도 강한 좀 충격을 주어야만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1970년대에 그 물가 상승률이 글로벌로 해서 많이 올랐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았었던 10%에 가까운 인플레이션을 기록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볼커 이제 연준 의장이 이런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하루 한 번에 3%를 올리는 그런 이제 충격요법을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 2, 3년 정도의 경기 침체를 겪은 이후에 그 이후에 물가가 확실하게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번 기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그런 이제 노력, 시장 충격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높은 물가 상승률,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올해 높은 물가 상승률은 이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그다음에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4.8%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5월 달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아마 이거보다 더 높을 걸로 지금 예상이 돼서요. 아마 5%대로 진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비스 분야의 물가 상승률이 이전보다 지금 상승률을 더욱 높여주는 그런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물가 상승률의 정점은 아마 3분기 정도에 찍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이후서부터는 아마 상승률 자체는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점을 찍은 이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격하게 낙폭을 보여서 하락을 한다기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은 계속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의 연간 상승률은 아마 4%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5%대까지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런 점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원인이 기존의 원자재 공급난에서 여타 비용 증가로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임금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 등 다양한 상승 원인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원화 약세까지 지금 겹쳐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수입 물가를 끌어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물가 수준은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에 맞춰서 최근 이제 경기 회복에 따라서 코로나 때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이제 보복 심리라는 그런 이제 표현으로 인해서 살아나고 있고 그에 따라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률에 같은 어떻게 보면 상승을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와중에 이번 주에 또 빅 이슈들이 남아있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주에 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내일 개최하는데 관련돼서 빅스텝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거의 이제 확실시되고 있지만 그 폭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리 인상의 속도를 좀 낼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에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기준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높은 물가 상승률이 국가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측면이 반드시 존재를 하기 때문에요.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5월 달에 물가 상승률이 5% 진입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여기에 지금 현재 이제 국회의
그 49조 원 규모의 추경이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추경이 확정이 돼서 자금이 집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중 유동성은 그만큼 더 확대가 될 것이고요. 이게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한은도 올해 경제 성장 올해 이제 경제 전망에서 아마 지금 5월달 이번에 금융통화위원회 때 아마 전망치가 아마 수정치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올해 예상 물가 상승률을 아마 기존의 3%대에서 4%대로 올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는 당연히 올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올릴 그 기준금리는 아마 0.25%포인트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0.25%포인트를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15년 만에 2개월 연속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하나가 이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빅스텝 인상에 따른 한미 금리 차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금리 인상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준은 지난 5월달에 빅스텝을 올렸습니다. 그 외에 6월, 7월에도 지금 기준금리 빅스텝을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이번에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경우에 6월달 미국 연준에서 빅스텝으로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금리와 그다음에 미국 금리가 같아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국내 금리와 미국 금리가 같아지거나 아니면 미국 금리가 좀 더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 투자되어 있는 해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다시 유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은에서도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5월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빅스텝 인상은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은 총재가 빅스텝 인상을 배제할 필요 없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빅스텝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측면은 있긴 하지만 빅스텝으로 인상을 배제할 필요 없다라는 게 빅스텝을 올린다라고 말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번 달에는 올리진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특히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경우에 경제에 주는 충격이 예상보다 클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는 높은 가계부채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급격히 이뤄질 경우에 부채의 이자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거고요. 이에 따라서 경기 둔화도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빅스텝 인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제 7월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7월 14일 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다음번 금융통화위원회죠. 7월 14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금융통화위원회는 5월달, 6월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 지수의 상승률을 본 이후에 그다음에 개최가 되고요. 또 여기에 6월달 미국의 FOMC 회의 이후에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예상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3개월 연속 올릴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만약 5월달, 6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예상보다 상당히 크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이게 단순히 베이비 스텝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다시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준금리를 빅스텝인 이제 0.5%포인트로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아마 하반기 올 여름이 지나는 3분기 이후에 좀 더 긴축 가능성은 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연말에 기준금리가 아마 2%가 넘는 아마 2.5% 전후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기준금리는 지금보다 최소한 1% 이상은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아마 기준금리 올리는 속도는 쉽게 줄어들거나 하진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있을 금통위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내일 굉장히 중요한 증시 일정들이 많이 또 잡혀 있더라고요.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되고 거기서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사실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한 다음 날 뉴욕 증시든 국내 증시든 흐름이 좋지 않아서 걱정이 좀 앞서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올까요? 네, 뭐 일단 내일 관련돼서 뭐 얘기 그 여러 가지 기사가 좀 많이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금융통화위원회도 개최가 된다라고 뭐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 5월달 미국의 이제 FOMC 회의록이 이제 공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개인 소비 지출, 그다음에 미국의 GDP 성장률 같은 주요 경제 지표도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5월 FOMC 회의 때 아마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은 뭐 대부분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FOMC 회의 내에서는 뭐 특별하게 새로운 건 없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의사록에 무기명이긴 하지만 그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 표출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발언들을 했다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 의견 내용을 아마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미국 기준금리를 어떤 식으로 올릴 것이냐 아니면 향후에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도 전망을 아마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준금리 인상 폭, 속도, 양적 축소에 대한 의견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 외에 이제 1분기 GDP 성장률이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지난달에 최초 이제 추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에 1차 수정치가 발표가 되고요. 다음 달에 최종치가 발표가 되는 어떻게 보면 3단계에 걸쳐서 수정치가 발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지난달 발표치가 그 1분기가 1.4% 이제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이번에 지금 수정치도 예상으로는 거의 비슷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 예상으로는 1.3% 감소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이제 특히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에서 아마 내일까지 그 미국의 이제 소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거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의 하락 요인이 소매 업체들의 이제 실적 부진에 따른 그런 내용 때문에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마트나 타깃 같은 기업의 이제 부진한 실적 발표가 여타 소매 업체로까지 이제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이제 그런 상황에서 5월 26일 날 코스트코나 아니면 달러 제너럴, 그다음에 메이시스 같은 대형 소매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만약 이런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만약 진짜 예상대로 부진한 결과를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선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좀 더 확산이 되면서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점도 주목해서 좀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이제 노드스트롬이라는 이제 그 백화점이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이 예상보다는 뭐 조금 수익은 좀 그 하락폭이 조금 줄었고요. 그다음에 매출은 좀 증가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장 중에는 하락을 보였지만 장이 끝난 이후에 지금 조금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아마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정되어 있는 일정들 이외에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들의 흐름들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저희 오늘 작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오늘도 뭐 전일 미국 증시가 이제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 증시에 좀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전일 하락을 좀 했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낙폭이 좀 작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뭐 좋은 흐름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는 시장에 이제 부정적인 요소로 계속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이 지금 코로나 제로 정책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글로벌 IB들도 이런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조금 감안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특히 이제 어저께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뭐 닭고기 그 수출을 이제 금지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또 인도에서 설탕을 수출을 금지하겠다라는 얘기도 지난 밤에 외신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현재 각국에서 곡물을 무기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곡물 가격발 인플레이션 우려도 계속 시장에선 확대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점을 감안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시장이 바닥을 찾을 때까지 좀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뭐 단기적인 매매가 가능하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이슈가 있는 경우,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곡물 가격의 무기화 관련돼서 아마 곡물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뭐 그런 부분이거나 아니면 신정부가 여러 가지 지금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뭐 전일자 나온 걸로는 뭐 신재생 관련된 분야나 아니면 재건축 관련된 분야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정책 관련된 수혜주 관련 쪽으로는 아마 조정을 받을 때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거는 뭐 아직까지는 뭐 유효하지 않을까. 다만 이런 시장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공격적인 그런 매매보다는 보수적인 매매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일장 전략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 상황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 모셨습니다. FP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FP님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속보가 또 올라와서 바로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마친 직후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속보가 나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5일 오늘이죠. 오전 6시 그리고 6시 37분, 6시 42분께에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각각 포착이 됐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까지 또 소식이 전해졌다는 이야기까지 좀 전달을 해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금 아시아 순방 중에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한국에 방한을 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최근에 또 방산 관련주들이 또 바이든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함께 올랐던 점을 생각해 보면 경제에도 영향이 미칠 것 같은데 이 이슈를 저희가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확실히 이제 정부가 바뀌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탄도미사일을 좀 발사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뭐 저는 이제 의미를 둔다고 하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다시 한번 이제 본인들의 어떤 존재감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미국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도 좀 심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코로나19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기근들로 해서 힘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북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자신의 존재감을 좀 알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윤 대통령도 지금 긴급 소집을 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지금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거의 이제 뭐 북한 같은 경우는 뭐 습관성으로 계속 이렇게 좀 어떤 자신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기 위한 어떤 그러한 좀 미사일 도발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국내 경제 특히 이제 증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있지 않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방산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파트너십을 좀 맺으려고 하는 부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또 다른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좀 종목들이 나오는 종목 말고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북한이 미사일 쏘게 되면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 그렇죠. 이제 그런 테마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테마적인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금이 조금 이제 자금이 쏠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 자체는 지금 힘들게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단기적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은 뭐 해봐도 상관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지만 웬만하면 그냥 좀 이슈로서 그냥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명히 이러한 또 이슈들이 나오면 이 주식시장에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시장 자체가 좋지 않으면 매기가 이쪽으로 쏠릴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쉽게
쉽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이제 단기 트레이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이슈는 이슈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까지 해드렸습니다. 관련돼서 속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미사일을 쏜 것인지 그리고 의도는 무엇인지는 장중에도 계속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시장 이야기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스냅발 실적 경고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도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술주들이 하루 오르면 좀 반등을 해줬다가 근데 그 반등이 이틀을 못 가요. 관련돼서 좀 안타까운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확실히 시장이 이제 작년처럼 이제 뭐 재작년처럼 어떤 V자 반등이라기보다는 참 어렵게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악재가 좀 많이 반영이 된 시장은 맞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일단 뭐 전 시장을 좀 이제 돌이켜 보게 된다면 스냅이 이제 시간 외에서 상당히 좀 안타깝지만 좀 하락이 나왔고 특히 이제 어제 또 미국장에서 좀 그런 모습이 좀 재현이 됐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기술주들이 상당히 약세를 좀 보였고 또 이제 미국 선물도 상당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쳤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미국도 있었지만 중국에 대한 또 안 좋은 뉴스도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성장 전망률을 좀 하향하는 어떤 그런 좀 보고서들이 나왔는데 특히 이제 JP 모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성장률 같은 경우를 4.3에서 3.7로 한 0.6% 정도 좀 하향 조정을 했고요. 또 UBS 같은 경우도 4.2에서 3%, 그러니까 1.2%를 좀 하향 조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뭐 상하이 공세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좀 얘기를 나왔다가 또 이제 또 자세히 살펴보니까 성장률이 또 예전만큼 안 나올 것 같다는 어떤 이런 좀 계속 긍정과 부정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좀 그러한 좀 스탠스가 나오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여전히 그 순춘난 지금 부총리 같은 경우는 제로 코로나를 좀 철저히 해야 한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홍콩 증시에도 상당히 약재로 좀 부담으로 좀 작용하는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7월 이전에는 현 검역 정책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좀 보도도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좀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발 좀 약간 노이즈들이 좀 있었죠. 네. 특히 이제 중국 서버 수요 급감에 대한 루머가 좀 나오면서 반도체 특히 대장주들이 좀 급락이 나온 모습이 좀 보였는데 좀 미국, 중국 서버 업체 주문 축소가 좀 발생했다라는 좀 약간 루머가 있었는데 일단은 관련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은 좀 루머에 상당히 좀 민감한 어떤 그런 시장의 모습을 좀 보면서 확실히 좀 악재에 상당히 크게 좀 반영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 기관들이 특히 이제 전기전자 쪽에서 상당히 좀 매도가 좀 많았습니다. 특히 뭐 외인 같은 경우도 좀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좀 상당히 힘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패턴이 좀 일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락을 하고 나면 한 60% 정도 수준에서 다시 이제 복원을 하고 다시 또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약간 그 패턴이 좀 생기면서 그 패턴에 대한 부분을 좀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좀 새로운 악재가 있다거나 새로운 호재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좀 루머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증시가 좀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뭐 강력한 매수 주체라든지 뭐 강력한 모멘텀이 없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좀 트렌드는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볼 때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변한 것이 아니다. 다만 이제 변동성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이제 양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부담은 상당히 좀 많이 덜어낸 상태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뭐 실적주 위주에 대한 어떤 재접근을 충분히 주요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좀 봐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형주들이 좀 그런 관련된 이슈들과 더불어서 힘을 잃으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다 같이 빠진 게 아닌가. 코스피는 말씀드렸다시피 2600선까지 밀리는 모습이었고 코스닥 2% 하락을 하면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대체 왜 시장이 하루가 반등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인가. 안타까운 분들 많으셨을 텐데 시장 전반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드렸어요. 하지만 방향성은 바뀐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변동성에 폭이 커진 것 같다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관련돼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코스피 안에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약세장 속에서도 잘 버텨주고 있어서 의외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잘 버티고 있는 거 맞나요, 주가가? 삼성전자는 이제 환율과 좀 데칼코마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자체적인 모멘텀도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환율 자체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보게 되면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또 환율에 대한 부분들에 의해서 살짝은 좀 반등하는 좀 모습이 나왔죠. 물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지난주에 좀 매수를 해줬다가 이번 주엔 다시 좀 매도를 하는 약간의 좀 이제 트레이딩성 이제 어떤 좀 매도에 대한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65,000원대짜리는 아직 깨고 있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이제 장 거의 마감 때 좀 이제 관련돼서 뉴스가 좀 나왔죠.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400조 이상의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면서 네. 거의 생산 거점을 만들겠다라는 측면, 특히 뭐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파운드리 쪽, 또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상당히 힘을 많이 실어줄 것이라는 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어제 또 루머도 좀 있습니다만 네. 오히려 비중을 좀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방향성 자체는 지금 현재 변함이 없다고 하니 그래도 대외 불확실성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좀 믿을 만한 구석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돈을 직접적으로 쓰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과 더불어서 관련돼서 자동차 쪽에 돈을 좀 많이 지원을 하겠다 네.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FP님께서도 자동차 쪽은 볼만하다 이야기를 꾸준히 드렸었는데 유효한지요?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제가 거의 이제 손 꼽아서 얘기한 섹터가 한 3-4개 정도 있죠. 네. 이제 반도체, 뭐 자동차, 뭐 이런 2차원 쪽이 있는데 이제 자동차 부품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그래도 좀 선방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일단 현대차 그룹도 삼성과 좀 마찬가지로 좀 투자 관련된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제 이제 삼성과 거의 비슷한 시간에 좀 뉴스가 나왔죠. 자동차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향후 4년간 지금 국내 63조를 좀 투자하겠다고 좀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제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 같은 이제 3사 같은 경우는 뭐 전동화, 친환경 뭐 이런 좀 신사업 쪽에 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2025년까지 63조 원을 좀 투자한다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여기에 이제 뭐 자동차에다 부품에다 뭐 철강 건설까지 좀 합치게 된다면 그 투자액 같은 경우는 아마 63조를 더 상회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좀 우리나라를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에 허브로서 좀 미래에 좀 사업 허브로서 좀 조성한다는 좀 보관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뭐 최근에 좀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뭐 로봇이라든지 UAM 뭐 이제 자율주행 이런 쪽 AI 쪽 같은 경우 신사업 쪽에도 지금 약 한 9조 정도를 투자한다고 좀 얘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모빌리티 회사로 확실히 좀 진화하는 좀 모습을 좀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여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대부분의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에 좀 부품을 좀 많이 공급을 하는데 지금 자동차 부품 기업이 이제 결국은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 어떻게 보면 변모하는데 국가에서도 많은 지금 지원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섹터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현대차, 기아 같은 대장주가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어제 좀 많이 선방했던 종목들을 좀 오늘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종목명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지만 장중에 그건 제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보다 자세한 작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관세 인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꿈쩍도 하지 않고 하락세를 계속해서 걷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저희가 살펴봐야 될 포인트 무엇일까요? 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호재에 반응하기보다는 약간 악재 쪽에 초점을 맞춰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그 해외 IT 장비라든지 이쪽에 오더컷 관련된 얘기가 있으면서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IT 장비주들의 주가가 약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시장이 악재에 반응하는 환경에서는 조정이라든지 그러한 측면이 특정한 요소가 나타나면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시장은 지수 측면에서 2,600 이상 구간, 2,600에서 2,650 구간에서는 차익이 커지는 상황이고 2,550 구간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러한 측면이다 보니
현재 지수대는 한 2,600대 초반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수대만 보자면 보수적인 접근이 유효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또는 변동성이 커질 때 살펴봐야 될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커지는 장 속에서 좀 방어할 만한 종목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통상적으로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강한 업종 중에 하나가 유틸리티 업종이고요. 유틸리티 업종 중에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시장에 소위 말하는 방어주로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조정장 같은 경우는 방어주의 구축이 필요하겠고요. 최근에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산업부에서 전력시장 긴급 정산 상한가격 제도를 도입한다는 소식으로 어제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은 전력 도매 가격 급등 시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그 부분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국제 연료 가격, 즉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할 때 한전의 발전 사업자 정상금 급증을 제한하면서 전기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고려가 됐습니다. 다만 전기요금 원가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발전 사업자 이익을 축소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러한 측면이 대두가 되면서 어제 SGC 에너지 같은 경우가 15% 이상 조정이 나오는 걸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한국 전력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요금 측면이 원가를 반영하는 구조가 현실화된다는 측면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고, 이제 전기요금 인상 같은 경우는 필히 추진을 해야 되는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방어주의 성격도 있지만은 워낙 큰 적자를 중심으로 이제 적자 폭이 줄어드는 구간에 들면 주가가 선행해서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가격 측면에서 접근을 말씀을 드리면 어제의 상승, 최근의 주가 흐름 이런 걸 모두 감안해 보면 3만 원대 구간에서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한국전력이 어제 종가가 23,500원인데 3만 원 부근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접근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사님? 가격대 같은 경우가 통상 저희가 하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오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승을 할 때 하락을 할 때 감안을 하면은 이게 추격적인 매수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조정이 왔을 때 이제 조정과 관련된 매수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 가격대가 22,000원 부근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약간 오타가 있었는데 이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22,000원대 접근 가능한 결로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정을 좀 해주셨습니다. 22,000원 부근에서 접근이 유효하다. 한국전력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특징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런 시장 속에서 그나마 또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 있다면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어떤 쪽을 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이사님 어떤 쪽 저희 보고 있을까요?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 키를 맞춰서 보고 있습니다. 종목이 뚜렷하게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구간에 있다 보니까 시장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장인데요. 이 수급 측면에서 접근 가능한 종목을 꼽는다고 하면은 IT 소재 쪽,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가 기존의 사업을 해오던 IT 소재 사업에서 2차 전지 소재 사업까지 더해지면서 외국인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비슷한 업종 중에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외국인 연금 매수가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급은 물론 호행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연속적으로 외국인 기관 매수가 3일 이상 연속 들어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주가가 강한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을 체크를 해 갈 필요가 있겠고요. 주도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업종이란 게 부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주가가 과대납폭됐다든지 그런 흐름을 체크해 갈 필요가 있다 보니까 제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종목은 JYP 엔터인데요. 엔터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계속 1분기 실적은 원래 비수기니까 좋지 않고 2분기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되어 오는 구간이었는데 워낙 성장주가 좋지 않다 보니 최근엔 조정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사모펀드 위주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약 1.8조 8천억 원인데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26% 정도 조정이 나와 있습니다. 통상 주도주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의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JYP 엔터 같은 경우는 현재 고점 대비 26% 정도 조정이 나와 있는데 추가적으로 조정이 4%가 나온다. 그래서 한 30%의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는 매수를 해봐도 되는 구간이다 보니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JYP 엔터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장중 시그널은 다음 시간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매매 시그널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